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예, 저는 시스템 사업본부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제목에 다 있습니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데이터가 드리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어떤 클라우드 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프레미스랑 똑같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은 어떤 모든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장성훈 전무님께서 프리젠테이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하셨던 고민을 과연 내가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그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잘못된 클라우드 선택은 오히려 온프레미스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고객분의 그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고객도 달라지고 또 회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안전한 기업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그 우버나이즈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버나이즈? 우버 같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이제 우버나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 미국 직원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굉장히 좀 제 관점으로 놀라운 답변을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버로 택시를 그 부킹을 하면은 택시 운전기사랑 얘기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냥 제가 부킹을 하고 문 열고 타면은 그 사람이 내려주고 그리고 계산도 알아서 다 되고 그냥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택시 운전기사랑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도날드에 그 사람이 주문을 받고 또 주문을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람한테 가면은 꼰대고 키오스크한테 가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AI, ML, IoT 어플리케이션, 뭐 인간형 대면 시스템, 요새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로봇이랑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그 기술이 우리한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5G라고 생각합니다. 5G.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5G 홍보 요원인가 아니면 뭐 KT 직원인가 아니면 오라클 직원인가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혼돈이 잠깐 왔는데 저는 그 오라클 직원입니다. 하지만 5G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 5G랑 4G LTE를 비교하면 5G는 밀리미터 베이스의 어떤 그 팔을 쓰고 4G LTE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5G의 단점은 장애물에 매우 취약하고 그 대신에 굉장히 대역폭은 넓고 5G 밀리미터는 한 300m밖에 그 뭐죠? 거리가 나가지 않는데 4G 마이크로웨이브는 16km까지 이게 이 파장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G는 아주 매우 많은 중계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작년 올해서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뭐 몇 개 안 되는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주식들 중에 하나가 5G 안테나 만드는 그 회사들이 많이 주식이 올랐죠. 예. 같은 크기에 지금 뭐 16kg까지 늘어난다 그러는데 같은 크기에서 구역 커봇이 100배에서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수천 배까지도 더 이 그 안테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 차원으로 봤을 때는 5G가 100배까지 빠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그 대역폭이나 속도가 좋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바일 AR, 그리고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구현이 가능하고, 레이턴시도 훨씬 낮고.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km, 1km 제곱미터 안에 4G는 400개까지밖에 디바이스가 못 들어가고, 5G는 이게 어떤 자료는 100만 개고, 어떤 자료는 1000만 개고, 어떤 자료는 뭐 400만 개고, 그런데 일단 여기 좀 1000만 개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1000만 개로 썼습니다. 1km 제곱미터 안에 4G는 400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5G는 100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역폭 속도에 여기는 10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400개밖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머신러닝, 뭐 자율형 자동차 그런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기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미션 크리티컬리티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요금제 차이입니다. 제가 또 이 슬라이드를 구글에서 찾으면서 내가 과연 KT 직원인가 아니면 오라클 직원인가, 이 정체성의 그 혼돈을 약간 느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4G LTE를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쓸 수 없고 5G는 미션 크리티컬해서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느냐를 가장 크게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저는 지금 5G 폰을 쓰고 있습니다. 5G 그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는데, 제가 4G 때 쓰던 완전 무한 요금제고, 요거는 제가 지금 5G에서 쓰고 있는 베이직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입니다. 똑같이 광고를 합니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노이즈 네이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노이즈 네이버 셧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제한인데 내가 10기가 이상을 쓰면은 하루에 2기가밖에 못 쓰고, 2기가를 다 쓰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속도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진짜 완전 무제한입니다. 완전 무제한. 진짜 완전 무제한. 자, 이거를 왜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쓸 수 없냐? 여러분들 옆집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떠들라고 스피커를 줘야겠습니까? 스피커를 줘야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그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시켜버리면, 그냥 누가 그냥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버리면은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 생겨서 백엔드 클라우드에다 질문을 합니다. 앞에 시끄러운 게 뭐 웅덩이냐, 뭐 구름이냐, 그림자냐, 사람이냐 질문을 하는데, 얘가 오늘 좀 길이 안 좋은 상태를 가다 보니까 오늘 질문을 한 200번 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4G망에서. 근데 네트워크에서 야, 너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했어. 200번 했잖아. 이제는 내가 대답 10분 있다 해줄 거야. 그럼 그 차는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AI나 머신러닝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 물론 이제 더 설치가 되겠죠. 그 5G가 완전히 퍼지기 위해서는 안테나도 많이 설치하고 장비도 더 많이 설치하고. 근데 이 미션 크리티컬하게 쓸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그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4G에서 데이터를 쓸 때 4G에서는 제가 알아서 저를 셧다운 했죠. 왜냐면은 내가 10기가 이상 쓰면은 어떤 네트워크 환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4G에서 한 달 정도 쓴 데이터가 보통 16기가입니다. 16기가. 제가 5G 지금 딱 한 달 썼는데 데이터 얼마 썼을까요? 120기가를 썼습니다. 120기가. 쓸데없는 거 다 보고 있고, 앱 업데이트도 그냥 무선에서 이 5G망에서 다 하고,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모든 데이터를 다 하고, 또 제가 데이터를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생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20기가 썼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많이 쓴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을 그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5G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를 얼마나 쓰나 200기가 씁니다. 200기가. 저는 아직 그 옛날에 4G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도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하고 그런 습성을 못 버려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에릭슨이라는 회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보통 5G를 쓰는 고객들은 200기가 현재 이거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노이즈 네이버 셧다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폭증, 제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데이터가 드라이브하게 된다. 데이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쓰던 데이터보다 일반 우리 개인들 자체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데이터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결국은 폭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두 해피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운 기술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프론엔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비약을 하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앞에 어떤 그 네트워크의 데이터의 폭증에 대해서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준비가 되었는가? 바틀넥이 과거에는 프론엔드 네트워크에 있었다면은 그 바틀넥이 이제는 뒤에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앱이나 아니면은 뭐 PC에서 쓰시는 앱이나 뭐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5G 환경의 요구 수준의 만족에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40년 전에 발표된 그 보고서입니다. IBM 왓슬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40년 전에 발표가 된 그 자료인데 놀랍게도 현재에 갖다 대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레이턴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느냐. 결국은 레이턴시가 돈이다. 이게 이 리포트의 주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 속도만 좀 지금이 훨씬 더 빠르죠. 지금 나노세컨드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그 3초를 얘기하고 있고 뭐 트랜잭션 뭐 몇 밀리언 트랜잭션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 180 트랜잭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루에 이 정도의 시간이 절약되고 이 정도의 시간은 얼마의 돈이다. 이게 바로 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사실은 이 시간은 줄었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절약하는 시간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가 폭증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레이턴시를 줄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자, 그럼 먼저 오라클이니까 이제는 이제 KT 직원 아니고 완전히 오라클 직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몽고DB 아세요? 몽고DB? 이게 그 몽고DB에서 주는 기부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줬냐면은 그 오라클 오픈월드란 그 행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그러면 그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오라클 파트너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뭐 자기네들 솔루션도 소개하고 뭐 제품 자기네 기부어에도 주고 뭐 고객들도 초청하고 그런 걸 하는데 오라클 오픈월드 부스에서 몽고DB가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요게 새겨진 티셔츠를 고객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는 진짜 친구한테 RDB를 쓰게 하지 않는다. 오라클 행사에서. 예, 저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친구는 진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한다. Friends don't let real friends drive drunken. 원래 그게 이제 원래인데 이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만약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을 어떤 디스를 하려고 만든 내용이라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그 데이터의 폭증에서 진정한 대안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더 이상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그 몽고DB가 가진 어떤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그 기능들이 이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한 부분으로서, 피처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러한 몽고DB 아니면은 뭐 타임 시리즈 DB를 쓰는 KDB, HBase 아니면은 SAP 하나DB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게 데이터 분산입니다. 데이터 분산. 데이터 분산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조각난 부분만 보관을 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좀 이걸 몽고DB라고 치면은 몽고DB를 쓰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기에 있는 뭐 타임 시리즈 KDB에 쓰는 데이터를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환경에서는. 여기 지금 SAP 하나인데 여기 지금 이 제이슨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몽고DB에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데이터를 일단은 빼내서 SAP 하나가 읽을 수 있도록 트랜스폼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로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몽고DB를 읽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손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파워포인트 어디로 옮기실 때 파워포인트 깨진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데이터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게 싫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변경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앞에서 뭐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만, 각각 지금 이게 만약 DB를 5개를 쓴다. DB를 5개를 씁니다. 그러면은 DBA가 별도의 기술, 별도의 랭귀지를 쓰는 DBA가 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5명이. 아까 제가 C계열 DB, 타임 시리즈 DB의 KDB를 말씀드렸는데 KDB는 Q랭귀지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근데 Q랭귀지라는 그 Q랭귀지를 쓸 수 있는 그 랭귀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명도 안 된답니다. 물론 뭐 타임 시리즈 DB를 쓰는 고객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갔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운용 요소와 관련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관리의 분산화. 자, 그럼 오라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장성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는 다중 목표,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입니다. 이게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몽고DB 아니면 KDB, HBase 아니면 SAP 하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개의 단일 목적을 위한 각각의 다중 데이터베이스. 자, 이 두 개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G의 그런 데이터 폭증을 과연 어느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게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유일무이의 모든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올인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데이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도 당연히 저희가 엑사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러빌리티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의 스케일러빌리티도 저희가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워크로드든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을 한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단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만 배우시고 그걸 오퍼레이션 하시고 매니지 하시고 아까 패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패치하고 트러블 슈트까지 굉장히 그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성능 차원에서 커다란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토노머스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데이터 마들링 아니면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떤 워크로드를 하시더라도 이 오토노머스 기능을 이 모든 그 기능과 모든 타입과 워크로드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굉장히 니치한 부분에 몽고DB나 아니면은 뭐 KDB나 이러한 부분들의 기능들은 이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기능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몽고DB에서 한 얘기가 두 가지가 틀렸다. 오라클 DB는 더 이상 릴레이셔널 DB가 아니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컨버지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이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양한 워크로드, 뭐 데이터 테이프에서 SQL과 트랜잭션 처리 가능, 자동화, 그리고 오라클 DB는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보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가 오라클 DB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오라클 DB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보안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단편화, 그리고 당연히 통합 비용 제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주요한 이점이다. 루시드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루시드웍스.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루시드웍스는 굉장히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한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일종의 조금만 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루시드웍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어떤 서치 엔진, 그리고 그 서치 엔진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합 비용을 하려고 하는, 왜냐면은 그 본인들의 어떤 뭐 쉐어포인트나 다양한 그 다큐멘트를 서치하고 어떤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굉장히 최적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백서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Don't ETL, extract, transform, load. ETL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있던 데다 둬라. 왜냐? 데이터가 옮겨지는 순간 그 데이터는 out of date,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가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프로덕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ETL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ETL을 해가지고 이쪽 뭐 다른 DB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미 이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out of 데이터가 되고, 분석을 하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미 분석이 끝났을 때는 여기 프로덕션 데이터는 이미 새로 또 어떤 그 리프레시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 얘기가 움직이지 말고 데이터는 움직이는 순간 아웃 오브 데이트고 그 데이터에 대한 밸류를 잊어버린다. 지금 이게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ETL에 대한 어떤 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가 왜 폭증할 수밖에 없고 그 폭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컨셉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컨버지드 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보관이 돼야 될까요? 예, 바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저는 물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오라클 엑사데이터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엑사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저는 오라클 DB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오라클 엑사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슈퍼컴퓨터라고 네이밍을 했고 비용은 줄이고 쉽고 빨리 확장하며 더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AI, 머신러닝, 그리고 루시드웍스까지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앞에서 오토매틱 인덱싱 말씀드렸죠. 사실 오토매틱 인덱싱도 어떻게 보면은 루시드웍스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루시드웍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덱싱을 뽑아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웹 서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분석이 들어갈 때 그 인덱스를 활용하는 게 바로 루시드웍스가 하는 일입니다. 인덱스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책 보시면은 맨 뒤에 색인 있죠. 자, 그러면 내 책 중에서 내가 어떤 한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책을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단어를 찾으면은. 근데 제가 맨 뒤로 가서 색인에서 그 단어를 찾으면은 빨리 찾을 수 있죠. 그게 인덱싱입니다. 그게 인덱싱.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드웍스가 그런 일을 하는데, 루시드웍스가 굉장히 가벼운 솔루션으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모아준 데 위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라클의 비전은 뭐냐?
그러한 서비스조차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새로 넣었고요. 19C와 오라클 엑사데이터 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 탐성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라클이 넷스윗이라는 그 ERP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넷스윗이라는 ERP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돌아가고요. 근데 넷스윗을 처음 인수했을 때 그 오라클 DB에 인덱스가 9,000개가 있었습니다. 넷스윗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15년 동안 그 만들어낸 게 9,000개 인덱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토 ML, 오토 인덱싱, 19C와 엑사데이터를 합친 오토 인덱싱으로 24시간 만에 6,000개 인덱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15년 동안 9,000개, 기계가 하루 동안 6,000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고 나서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졌습니다. 이게 바로 AI와 머신러닝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아까 제가 루시드웍스를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 또 루시드웍스가 하는 일을 모두 우리 DB 안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데이터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필요 없다. 모델 빌딩 굉장히 쉽다. 아까 코딩 작업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는 뭐 SQL이나 그러한 그 랭귀지로 이러한 부분까지 모델 빌딩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별도의 프로덕션 인스턴스, 뭐 리모트 카피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뭘까요? 굉장히 강력한 성능입니다. 이 강력한 성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모델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 준비가 별도의 작업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곧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더 많은 모델, 머신러닝이 무슨 우리가 얘기할 때 AI나 머신러닝을 무슨 저기 아이언맨의 무슨 자비스 정도 돼야지 그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거를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200 더하기 253을 기계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모델, 더 뛰어난 모델, 그리고 빠르며 안전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라클 DB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고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은 저는 오라클 엔지니어 시스템이, 제가 지금 엑사데이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라클 엔지니어 시스템이 IT 인더스트리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투자되고 가장 그 전략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기반입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 OTP,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그리고 여긴 빠졌습니다만 엑사데이터 온프레미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IT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고 가장 전략적인 제품이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선택을 하시든 온프레미스 선택을 하시든, 제가 IBM 유닉스가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뭐 IBM에서 일하지도 않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실 수 있고 훨씬 더 뛰어난 그 발전된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오라클에서 계속 투자한 내용들입니다. 오라클을 소프트웨어 회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리 앨리슨 회장님이 이런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것들을 보면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벤더 회사들이 아니라 오라클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피니밴드, 뭐 PCI 플래시, 그다음에 SSD도 제일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시스턴트 메모리, 그리고 ROC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도 엑사데이터에서 시장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선택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번에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새로 소개한 엑사데이터 X8M입니다. 저는 진짜 이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X8M의 스토리지 성능은, 스토리지입니다. 메모리가 아니라.
인메모리 성능과 대적하고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OPS가 1600만 기존의 X8 대비 2.5배가 빨라졌습니다. X8 대비 X8M이 2.5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OLTP IO 레이턴시 10배 더 빠르고 쓰기가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쓰기가 8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이 560기가 per sec. 이것도 사실 엄청난 겁니다. 560기가 per sec. 자, 제가 아까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백업 말씀하셨죠. 그 장성호 본부장님이. 백업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빨리 계산해서 뒤로 다 던져버리니까. 자, 이러한 엑사데이터 XADM의 그 가장 그 특이화된 그 기술은 저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생각합니다. 퍼시스턴트 메모리. 퍼시스턴트 메모리 하나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2.5배가 더 빠르고 10배가 더 빨라지고 8배가 더 빨라졌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HP의 맵리스터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P 맵리스터가 HP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그런 굉장히 그 진짜 의미 있는 이게 뭐냐면은 DRAM과 SSD와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비휘발성 장소를 만들고 그 속도는 DRAM만큼 빠르고 아까 5G에서 말씀드렸던 노이즈 네이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건 어디에 위치해 있건 아주 빠른 속도로 똑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이즈 네이버 이슈가 없어지죠.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없어진 거는 언제 없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HP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아주 웅장한 계획으로 프로젝트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개념으로 맵리스터라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고 근데 굉장히 비슷한 그 느낌으로 인텔에서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는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품 보시면은 CPU와 캐시와 메모리와 SSD, 하드디스크. 자, 이게 레이턴시고 이 레이턴시를 초 단위로 바꾸면은 이러한 그 레이턴시가 나옵니다. 0.3초 딜레이, 0.5초 딜레이. 자,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어떤 갭이 큰 데가 어딜까요? DRAM과 SSD 차이죠. 사실은 SSD가 나오기 전에는 DRAM과 하드디스크 차이였습니다. 1.7분인데 여기 4개월. 그래서 SSD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시스템 성능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지은 이유가 1.7분과 4개월을 어쨌든 이 5시간으로 메꿔줬기 때문에. 근데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1.7분과 5시간을 또 메꿔줍니다. DRAM과 SSD 사이에서 SSD보다 10배 빠르고 DRAM보다는 10배 더 많은 용량을 제공. 자, 이 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이 바틀렉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퍼시스턴트의 메모리의 어떤 그 위치, 성능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또 굉장히 특이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앱 다이렉트 모드와 메모리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모드. 자, 메모리 모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티어로서 메모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메모리로서. 그러면은 이 메모리의 모드는 문제는 뭐냐? 그럼 기존에 있던 DRAM은 그냥 캐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write back 캐시라는 그 기능으로 사용하게 돼서 그냥 단순히 DRAM이 조금 더 커졌다. 왜냐하면 DRAM이 캐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DRAM의 역할을 한다. 근데 DRAM보다는 성능이 아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DRAM으로 용량이 바뀌었다. 근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인텔에서 한 얘기입니다. 진정하게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제대로 쓰려면 앱 다이렉트 모드라는 걸로 써야 된다. 앱 다이렉트 모드는 뭐냐? DRAM과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DRAM을 활용할지를 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한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새로운 티어라고 불리느냐? 사례를 몇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써가지고 DB 성능을 개선한 사례. 리부팅 타임이 12배 개선. 자, 칼럼나 데이터는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하고, 왜냐면 컬럼은 안 바뀌잖아요. 저희가 엑셀을 써도 컬럼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로 데이터만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거나 내가 읽어드리거나. 컬럼너 데이터는 좀 속도가 느린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하고, 로 데이터는 D램에 저장. 그래서 시스템을 리부트할 때 리부트 타임이 12배 개선. 이 경우에는 아까 인덱스 말씀드렸는데, 인덱스를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는 읽을 때마다 내가 참조를 하면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리부트 타임 79분에서 1분으로 135배 개선. 이거 사실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DR을 얘기할 때, 디제스터 리커버리 할 때, 이게 시스템이 페일 오버 타임이 1초 미만이 아니라 몇 분간 행이 걸리거든요. 그럼 DR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을 한번 껐다가 켜는 게 리스판스 타임, 행 아웃 타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분이기 때문에. IOPS 성능 150% 개선. 자, DB-IO는 굉장히 다양한 IO가 있습니다. 쓰는 것도 있고, 뭐 읽는 거와 쓰는 게 믹스된 것도 있고, 여기 뭐 리드 로그, 뭐 컨트롤, 데이터 파일, 인덱스, 아카이브 로그, 뭐 이런 다양한 로그가 있는데, 다양한 IO가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거, 늦게 처리해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DB가 하고, D램과 퍼시스턴트 활용 비중을 30에서 70으로 했더니 성능이 150%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히트맵, 많이 쓰는 데이터는 D램, 덜 쓰는 데이터는 퍼시스턴트. 이걸 통해서 IOPS 성능 250% 개선. 그래서 이건 인텔이 한 얘기입니다. 인텔이 한 얘기. 하드웨어 디자인 컨트롤을 가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만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제대로 쓸 수 있다. 오라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엑사 데이터를 가진 오라클만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DW뿐만 아니라 OLTP도 엑사 데이터에서 함께 운영되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은 DW는 읽기입니다. 읽기는 뭐 기존에 엑사데이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스캔을 통해서 빨리 읽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쓰기는 사실 큰 차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이 가장 빠르고 SSD가 그 다음으로 빠르고 뭐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쓰기는 사실 엑사데이터가 됐건 아니면 기존의 어떤 서버가 됐건 쓰기는 별 차이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는 게 나왔고,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이 IO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IO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거를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거는 DB 디벨로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디벨로퍼. 이게 바로 오라클이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X8에서 퍼시스턴트 메모리 하나 꼽았는데 성능이 2.5배가 좋아졌다. 이거는 진짜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했을까요? 온프레미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했을까요? 둘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아키텍처럴 이퀴밸런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키텍처럴 이퀴밸런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이 온프레미스가 됐건 아니면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현재 온프레미스에서 쓰는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넘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갔다가 온프레미스로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규모의 경쟁을 이뤄냈을 때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로 오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다가 지금 온프레미스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AW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비싼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자, 이 슬라이드는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되게 좀 유치하죠. 예.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온프레미스고 여기 이제 구름이 나옵니다. 엑사데이터. 그래서 클라우드 규모의 어떤 확장된, 지금 이런 제품들은 온프레미스에서 쓰이지만 클라우드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엑사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확장된 세계 유일의 인프라스트럭처. 예.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배포판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 구름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옵니다. 그럼 과연 AWS, 애주어, 구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러분들이 온프리미스에서 하는 고민이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그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림이 이상하죠. 이 미국 슬라이드입니다. 미국 슬라이드. 자,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 서비스가
AWS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어떤 그 뭐죠? SLA를 보면 됩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은행이 AWS로 다 넘어갈 계획을 하고 이제 그 뭐죠? 그 컨피그레이션을 잡은 겁니다. 그 AWS의 그 IaaS로 EC2 인스턴스, 그다음에 아까 그 장성호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왔었죠. EC2 인스턴스랑 그다음에 스토리지. 자, 11개 EC2 인스턴스와 EBS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이 11개 퀀티티에 대해서 제일 전체로 다 필요한 게 660개 vCPU입니다. 660 vCPU. 이게 오라클 DB 라이센스가 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비쌀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한 개의 인스턴스가 지원하는 게 65,000 IOPS입니다. 이게 맥시멈입니다. 65,000 IOPS. 아까 엑사데이터 X8M이 그 제공할 수 있는 IOPS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추시면 선물 드릴까요? 1600만입니다. 1600만. 엑사데이터가. AWS EC2 인스턴스가 65,000입니다. 이거는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여기서 그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DW 말씀드렸는데 과연 AWS에서 DW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로라는 DB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로라는 DB에서 제가 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WS 람바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라는 데로 넘어가고 AWS S3 스토리지로 넘어간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드시프트로 갑니다. 아까 루시드웍스에서 데이터 옮기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지금 ETL을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비용과 뭐 다 해봤을 때 이거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꼭 보셔야 된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그 키 테이크어웨이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G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신기술의 등장은 데이터의 폭증을 부를 수밖에 없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향후 미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기반한다. 제가 첫 번째로 던져드리는 화두고,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의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와 컨버지드 엔지니어 시스템스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절한 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전달해 드리는 말씀이고,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름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꼼꼼히 들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업계 유일의 아키텍처럴 이퀴밸런스로 여러분들의 상황, 내가 클라우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온프레미스로 올 건지 아니면 내 온프레미스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줄 건지, 그러한 다양한 상황에 가장 유연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라클의 클라우드 베이스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